김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김구가 몇 명을 죽였나요? 지금 파악되는 것이 96명이에요. 96명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거기서 우리가 항일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건수로는 2건이고 인원으로서는 일본인을 2명밖에 죽인 게 없어요. 죽이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내용은 약장수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냥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대단히 참혹하게 죽이죠. 20살, 21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벌써 잔혹한 살인을 했어요. 김구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처음 하는 게 아니겠죠. 처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리 없을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일지 이게 이강수가 쓴 거예요. 김구는 한글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 김구 하니까 뭐 발광 오고 막 그러는데 어처구니 없어 내 입장에서는. 박사님 최근에 테러리스트 김구 책을 내셨죠. 근데 거기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뭐 그래요. 뭐 지금 질문과 같이 많은 분들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고 그렇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조금이 이해가 안 가고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고, 왜냐하면은 김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김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이 책 서문에 프롤로그에 전부 다 그 소개해 놓은 것처럼 김구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인 것을 전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민족의 십자군을 자기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키워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뭐 테러리스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구가 한 테러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테러리즘에 입각한 진정한 테러리스트였는가를 나는 검증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테러리즘이 있는 테러와 테러리즘이 없는 테러를 분별하는 작업을 이 책에서 했죠. 뭐 그렇게 해서 이 김구가 했던 테러 활동의 구조, 특징, 논리를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극히 아카데믹한 그런 연구이죠.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테러의 정의는 뭔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또 김구 본인도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충격받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김구?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는 어쨌든 어감이 별로 안 좋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김구에 대한 어떤 지식과 테러리즘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상충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일단 박사님께서 아카데믹하게 들어와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테러의 정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테러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딱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런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테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보니까 다들 서로 입장에 따라서 그 테러를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이 근대 세계사의 하나의 메타 히스토리 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학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러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념들을 전부 다 토탈해 가지고 저희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는 특수한 폭력,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정의로운 저항,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당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겠죠. 악의 축,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테러를 한 약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의로운 하나의 폭력, 자유의 전사, 그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군동에서 오사마 빈라덴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의 그 테러 행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테러 해가면서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중군동 일대에서는 자기 자신들은 영웅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양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러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걸 의식하게 되니까 테러 자체가 하나의 어떤 뉴트럴한 중립성을 가치 중립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술 용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치 편향적이면 학술 용어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이 이 테러 개념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이 나쁜 이미지로 갖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역사학자들의 책임이 많이 커요. 실제로 우리가 이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 등등 이 신문들을 한번 검색해봐요. 테로 해가지고 지금은 테러라 하지만 그 당시는 로인데 테로요. 뭐 19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엄청난 기사가 나옵니다. 테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70년대까지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런 김구 같은 이런 활동들, 무장투쟁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테러 활동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테러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미지로 갖게 되니까 이 역사학자들도 테러라고 하는 개념을 안 쓰고 의열투쟁 이런 키워드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열투쟁하고 테러가 뭔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의열투쟁이라고 하게 되면 테러는 이 폭력을 지금 미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의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의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근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의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살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사실 정근대 조선시대에는 인정을 했어요. 사회가. 거기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적 제재가 횡행했죠. 그러니까 의사를 부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정약용의 흠흠심서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정근대의 개념이고 지금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런 정근대의 개념을 가지고 근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런 키워드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반문명이고 반인권이고 반신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학계의 민낯입니다. 그게 바로 이 김구를 이렇게 내가 파악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혹시 박사님 테러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중 인식이 많이 나빠지게 된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일단 딱 떠올리기에는 아무래도 9.11 테러도 큰 영향을 맞아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그 테러를 실황 중계해버렸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다들 뭐 경악했고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 테러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그렇게 그 가치를 갖고 테러 개념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9.11 테러만이 아닌 그전보다 한 10년 이전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어 왔고 9.11 테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오사마 빈라든과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결코 김구가 하는 그 테러 활동은 오사마 빈라덴이 하는 테러 활동과는 분명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이 오사마 빈라덴이 한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테러 개념이 등장을 하죠. 학술적으로. 그것을 뉴 테러리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테러리즘? 뉴 테러리즘. 뉴 테러리즘. 그 전까지는 그러면 전통적인 테러리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차이는 뭐냐? 여러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뉴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인 테러계는 그렇지 않죠. 특정한 요인들을 상대로 해서 타격하는 경우죠.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결코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차원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 개념을 제대로 전통적인 테러 개념과 뉴 테러리즘 개념을
명확하게 이 규정하고 쓰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그래서 김구를 테러 리스트로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배경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중에서 특별히 무장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테러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프랑스의 나치에 대한 저항을 레지스탕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학계에서 그 활동을 이제 박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리고 어떤 뉴트럴한 그 중립적인 아카데믹의 기준에 따르면 사실 그것도 테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학계에서는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테러 활동이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맞습니다. 뭐 하나의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다. 근데 그 활동을 뜯어보면 뭐 나치 요인에 대한 암살이라든지 또 BC 정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요인 암살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무장 독립 투쟁이 레지스탕스인지 아니면 테러인지 그걸 구분하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그럼 어떤 형태의 활동인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은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하나의 비정규군이 정규군을 지금 타격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전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 이 빨치산 활동이라든가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테러 개념에 들어오지 않아요.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그 식민지 하에서 테러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비무장 민간인을 타격하는 것 그게 바로 테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가 거기에 되면 무장한 군인들을 저기 비정규군 군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테러하고 거리가 테러라고 보기 어렵죠. 개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이제 김구가 했던 활동 중에 이제 테러 활동 그러면 김구가 몇 명을 죽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되는 것이 96명이에요. 96명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96명. 이 책에는 내가 그 집계가 집필할 당시는 좀 불완전해서 싫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숫자 집계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계를 몇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96명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항일 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딱 거기 건수로는 2건이고 인원으로서는 이 2명밖에 없어요. 일본인을 2명밖에 죽인 게 없어요. 한 명은 치아포 사건은 뭐 테러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민간인 상인을 죽였으니까 그건 이제 김구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96명 가운데 2명만이 항일 투쟁의 피해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조선인 한국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밀정들이죠. 밀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밀정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예요. 만들어낸 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구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밀정이라고 몰아서 죽이는 거죠. 그 박사 혹시 밀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하에서 일본의 끄라풀이 돼서 임정의 정보를 탐색하고 그걸 제공해서 임정의 위해를 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끄라풀들. 그게 진짜 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밀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들어낸 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임정 내부에서도 김구와 파벌 싸움이 발생을 하고 감정 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밀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정 개념은 이렇게 진짜 밀정과 가짜 밀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분화시켜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근데 96명 중에 2명만 이제 항일 관련된 어떤 활동이었다고 하면 절대 다수는 일본과 관련 없는 살인 또는 살인 사주였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김구는
테러리즘이 없는 테러리스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테러 활동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구를 항일 테러 저기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항일 투쟁? 항일 투쟁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항일 테러예요. 근데 테러가 뭐 2건 정도고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 이 테러 활동의 피살자 인원을 가지고 파악해 봤을 때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김구를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한 결론이기도 하죠. 그럼 이 2명은 누구를 지칭하셨던 건가요? 이 2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육군 대장하고 가와바타라고 하는 상해 민단장 일본인. 그러니까 이게 윤봉길 테러의 피해자들이죠. 아, 그러니까 윤봉길 한 명이 했던 그 행동의 피해자들이 2명이었던 거네요. 이건 죽은 사람만. 사망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눈이 한쪽이 먼 사람 등 그런 중상자라든가 아침에 이제 또 숫자가 좀 늘어나겠죠. 그건 빼고 이제 사망한 사람, 사망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피해자 저기 96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 하수인을 시켜서 테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하수인도 일본 군경에게 잡혀서 처단을 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봉창이라든가 윤봉길이 그러잖아요.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했을 때 96명이 나오고 가해자로 봤을 때 일본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2명뿐이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보면 3명이지만 항일 투쟁으로 볼 수 있는 저기 이 피살자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김구가 직접 죽였던 사람은 있었나요? 죽였던 사례는 우선 치아포 사건이 그렇죠. 이 책의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지금 확인되는 것은 32년 3년경에 이화림이라고 하는 여성과 공모회에서 남도 출신의 어느 밀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목졸라 죽이는 경우죠. 지금 2건 정도가 직접 살인으로 파악이 되죠. 근데 치아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미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김구가 뭐 일본인 군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 덕후 정도 수준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원래 그 치아포 살인의 피해자가 일본인 상인이었잖아요. 약장수죠. 약장수. 그 조선에서 그냥 개인의 상업 활동을 하고 있던 그렇죠.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왜 죽였던 건가요, 김구가?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내용은 그 약장수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냥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치아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국모 보수, 그러니까 민비 시해에 대한 복수, 김구가 복수의 의미로 일본인 장교를 죽였다, 육군 장교를 죽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것은 여러 많은 자료에서 책에서 다 검증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인 약장수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대단히 참혹하게 죽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흘리는 피를 마시고 얼굴에 바르고 사체를 개동강물에 유기하고 20살, 21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벌써 그런 잔혹한 살인을 했어요. 김구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처음 하는 게 아니겠죠. 처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리 없을 테니까. 그 전부터도 이미 10대 후반, 10대에 벌써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녔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치아포 살인의 동기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동기가 돈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러니까 돈 1,000냥을 뺏으려고. 일본 상인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그렇죠.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돈 1,000냥을 뺏어서 800냥을 그
여각 주인한테 맡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75냥으로 나귀를 사고 25냥으로 자기 동료들의 여비라든가 뱃삭을 지불하고 나머지 100냥은 자기가 챙겨요. 1000냥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무게로 따지게 되면 240kg이에요. 엄청난 무게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금액도 크지만 무게가 그런다니까. 240kg. 들 수가 없어 한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구가 800냥을 여각 주인한테 어음을 받고 임치시켜 놓는 거죠. 자기가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귀를 사는 이유도 100냥이 24kg예요. 24kg를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한테 강탈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사는 것도 바로 나귀에 싣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운반 수단으로서 그렇지.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실제 김구가 썼던 백범일지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백범일지에서는 자기가 뭐 그 100냥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75냥을 주고 저기 나귀를 샀다. 800냥을 임치해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겠다. 그렇게 지금 백범일지에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료를 따져보니까 1000냥을 강탈당했다는 것을 자료상에 나와요. 그럼 100냥이 비어요. 100냥은 자기가 이제 여비로 쓴 거죠. 2달 동안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치아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앞뒤가 다 맞고 떨어지죠. 그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인을 이제 암살한 사건 있잖아요. 그 일본인 2명이 암살된 사건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은 이제 윤봉길 테러인데 네. 김구가 지금 총 9건의 테러를 내가 검토했을 때 테러리즘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테러가 바로 이 윤봉길 테러예요. 그 테러리즘이 있는 테러라는 개념을 박사님 좀 설명을 테러리즘이 있는 테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는 테러예요. 명확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치아프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니죠. 네. 개인의 어떤 그런 금전욕 때문에 재물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건 범죄적인 살인이에요. 테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9건 중에서 저기 이 밀정 테러는 물론이거니와 정적 테러도 물론이거니와 테러리즘 있는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봉길 테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이 부여받을 그렇죠. 수 있는 테러는 그 한 그렇죠. 케이스다. 그렇죠. 참 정말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봉길. 근데 박사님께서 그 윤봉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도 책을 봤을 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그 감정을 좀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봉길은 정말 진짜 아까운 사람이고 그 한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강인한 사랑?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님께서 책에서는 강인한 사랑의 독립투사다 이렇게. 독립전사다 이렇게. 그 강인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윤봉길이 청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향 예산을 출발을 해서 압록강을 거쳐서 가다가 여비가 떨어지니까 청도 칭다오에서 내려서 거기서 1년간 세탁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요. 그 칭다오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중에 그런 글을 써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부모에 대한 사랑, 뭐 처자에 대한 사랑, 뭐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많은 사랑도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사랑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다. 그 강인한 사랑을 나는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저기 집을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정신이 묻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윤봉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우리의 선조라고 할 때
정령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신을 불살라서 가족을 뒤로하고 이제 투신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몇 안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봉길 같은 사람은. 나는 진짜 그 독립운동이라고 나한테 누가 있냐고 물으면 나는 윤봉길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어요.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당시 윤봉길이 그러면 암살을 했을 때, 그러니까 폭탄 투척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뭐를 얻고 싶어 했던 건가요? 그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제 아마 내 책에서 그걸 처음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윤봉길이 폭탄 홍커 공원에서 뭐 의거했다 이렇게만 배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성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면 어떠한 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테러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윤봉길은 기본적으로 서유럽에서 발생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모델을 이 동아시아에 적용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32년 2월에 제1차 상해사변이 발생을 해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4월 30일이었고 윤봉길 테러가 발생한 건 2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정 기록에도 나오고 또 윤봉길이 일본 헌병대에서 신문 과정에서도 다 밝혀진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르게 되면 그래요. 다시 일본과 중국을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커우 공원에서는 청장절 기념식장에서 일본군과 민간 간민들의 그 순회들을 폭살시켜서 중국과 일본이 다시 싸우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봉길은 폭탄을 2개를 준비했어요. 물통폭탄과 도시락폭탄. 물통폭탄을 던져서 성공했어요. 그죠? 요인들을 죽였다고요. 근데 한 발 더 나머지 이 도시락폭탄을 터뜨려서 자기 얼굴에 터뜨려서 자폭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하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원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잡혀버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문을 받게 되니까 조선인이고 조선계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그 중국과 일본을 싸우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돼 버리죠. 원래라면 자기가 거기서 자살했으면 그게 중국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렇죠. 내러티브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중국 거니까요. 사람으로 위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목적 달성에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회 일반에서는 윤봉길 의거하게 되면은 폭탄을 던져서 일본 이 군간민 유력자를 폭살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굉장히 통쾌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뭐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진정한 목적은 일본과 중국이 싸워서 일본이 피폐해지게 되면은 서유럽에서와 같이 이 약소국가 입장에서도 이 독립의 기회가 올 것이다. 잡을 수 있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기획된 거예요. 세팅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정교한 어떤 그런 테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뭐 이런 이해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단히 그 스케일도 크고 그러면서 그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서구의 모델을 동아시아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형식으로 이걸 이제 중국과 일본을 이관질시키는 전략으로 이 폭탄 테러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그렇죠. 테러 때문에 이제 사망했을 때 1차 대전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지. 그 모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윤봉길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 윤봉길 배우의 그 당연하죠. 사상적인 그런 건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 김구가 또 근대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은 또 머리 수준도 상당히 낮은 지적자인 김구가 그걸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었고 그 뒤에는 그 안중근의 둘째 동생
안공군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모사꾼이고 상당히 그 여러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팔면육비의 인물이 있는데 김구의 참모장이기도 한데 브레인이죠. 그 사람이 이걸 지금 이제 테러를 설계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말이 되니까. 네. 그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윤봉길의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은 일제시대 때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필요하다. 야, 진정한 그건 진짜 테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인들이 이 일제 식민지와 하가 돼 있고 조선인들이 그것을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발신하는 거 아니에요. 야, 물론 뭐 저기 일본의 입장이라든가 세계 많은 국가들이 테러라고 이야기하거나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려는지는 몰라도 그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상해 사변이 상해 정전협정이 지금 무산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날자로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의 톱 뉴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즘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정말 윤봉길 테러는 대단한 그런 이제 테러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테러라고 볼 수 있지만 임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 타격이 컸죠. 왜냐하면 테러의 집단으로 이제 지목을 받아버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그렇죠. 거니까요. 그 낙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 임정이 개인 자격으로 요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임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중국도 영국도 미국도 임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의 정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 거기에 그런 배경이 또 작용을 당연하죠. 했었겠네요.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이 아니죠. 그게 사실이니까. 임정 자기 자신들이 뭐 국무회의에서 그 테러 자체를 승인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김구가 자기가 직접 32년도 윤봉길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신문에다가 그건 내가 기획했다라고 자기가 발표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구는 테러의 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 테러 총책임자 배후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 김구하니까 뭐 발광을 오고 막 그러는데 어처구니 없어 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일본 사람만이 그 당시 일본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전부 신문에서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인 식민지하에 있는 조선인들 제외한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한 거죠. 그 외에 달리 표현이 없어. 그게 거기 뭐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 맞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윤봉길의 어떤 그 폭탄 테러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박사님 그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혹시 모니터하는 좌파가 있다면 또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사고 속에는 김구를 까는 사람은 당연히 친일파고 친일파는 일제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갑자기 또 객관적으로 윤봉길의 독립 활동은 또 높이 평가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사고 회로가 꼬여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꼬이든지 말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들이 거기 이 일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 그 저항을 이렇게 정상적인 테러 활동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독립을 위한 의사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걸 내가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정한기 박사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아마 독자들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정말 이분은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진실이 뭔가 그걸 지금 세간에 소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김구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뭐 잘못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렸다가는 뭐 길 가다가도 돌을 맞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역에 대해서 처음 이제 칼을 빼고 이제 작업을 하신 거니까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김구가 뭐 죽이거나 아니면 사주했던 테러 행동 중에 가장 박사님을 화나게 했던 테러는 뭐였나요?
지금 여기 책에서도 6케이스인가요? 분석하신 게 6케이스죠? 9개죠. 9개인가요? 9개 분석을 하셨는데 뭐 여기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추가로 연구하시다가 발견하신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96건의 케이스 중에서 연구하시면서 가장 분노를 일으켰던 아니면 충격을 줬던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치아포 사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김구의 잔혹함에 경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자료 측에서 나오는 그 기록들이 있고 또 여러 다른 기록도 있는데 상해 유학으로 온 젊은 청년들을 많이 죽여요, 김구가.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해외 유학,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가장 먼저 여권 수속을 하거나 하려면 우선 상해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학력을 졸업장 같은 게 있으면은 쉽게 유학을 갈 수 있어요. 아, 그 약간 거쳐가는 단계가 된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해 지역에는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유학을 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프랑스 종에 상해에 들어오게 되면 김구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구의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에 들어가는 거죠. 나와바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생활하다 보게 되면 임정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임정에서 하는 거라든가 보게 되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들을 가두리 양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계속 통제하고 제어하고 감시하고 그러다 안 되면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그런다는 것을 청년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뭐 술을 먹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게 되면은 임정을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구는 그걸 결코 좌시하지 않죠.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들을 목을 졸라 죽이고 팔다리 허리를 꺾고 그걸 가만히 넣어서 우물에 쳐넣거나 하수구에 쳐박거나 혹은 강물에 던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통김치를 담는다고 그래요. 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죽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96명에서 일본인 몇 명하고 뭐 그런 사람들 되면 거의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이었다고 봐요. 그 아까 말씀하신 상해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민피로라고 하는 거기 김구의 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의 해고록에 30명을 이야기를 해요. 상해 외곽으로 끌고 가서 밀정이라고 해가지고 죽인 인원이 30명. 와, 충격적이네요, 진짜. 폭군이 이제 뭐 프랑스 조개의 악마의 우물에서 건져 올린 시체가 29인데 그 29가 전부 다 19년 이래 한국인들 가운데 밀정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라고 영사관이 그 당시 지적하고 있어요. 벌써 그럼 50명이죠. 그 외에 여러 또 개별적인 사례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96명이라고 하는 수치 집계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 봤을 때 명백하게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전부 다 그 신원,까지 파악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30명, 20명 그러면 뭐 신원 파악이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증명해야 될 문제고 나는 일단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뭐 전부 다 신원이 파악이 가능하니까. 근데 뭐 96명도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연구되면 훨씬 인원이 증가할 거래요. 100명은 뭐 쉽게 넘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상이 그래요. 그런 자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국부가 어떻고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뭐 독립운동가의 활신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박사님 생각에 왜 한국에서 이런 김구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구의 어떤 뭐 신격화 그리고 김구는 진짜 말 그대로 언터처블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김구에 대해서 뭔 말을 했다 하면 바로 뭐 죽일 놈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이 된 건가요? 글쎄요. 역시 뭐 60년 5.16 혁명 이후 박정희 정부가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창 사업, 그건 치명적인 실수라고 나는 봐요. 아니 까놓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등 떠밀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독립운동 해달라고 했습니까? 또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미군이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일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헌창해야 하나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나는 박정희 정권의 실책이라고 봐요. 아,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그렇죠. 뭐 62년 3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만주에 가서 뭐 활동만 하면 다 독립운동가인가? 아, 김구같이 이렇게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는 이런 킬러를 그야말로 독립운동이 무슨 독립운동가야. 막말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종찬이의 거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혜영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종찬이가 광복회 회장이죠. 그죠. 네. 그분의 안 그래도 지금 박사님한테 잽을 날렸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 양반은 그러다가 진짜 자기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를 전부 다 폭로해버릴 수 있는데 똑같다니까. 청부살인이라 일삼는 그 남아 한인연맹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그렇게 해서 죽이고 말이에요. 또 자기 큰아들도 뭐 저기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종찬의 부친이 아빠가 그렇죠. 귀학이죠. 이귀학이고 그다음에 이규창가 둘째 아들이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남아 한인연맹으로 활동하면서 이태사라고 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그다음에 조은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권총을 들고 가서 인삼을 뺏거나 돈을 훔치는 강탈하는 짓을 했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돼서 8월 15일까지 징역을 살다가 풀려난 사람 아니에요. 그 집구석의 이력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뭐 독립운동가 가문이 어떻고 해가면서 그따구 소리를 이종찬이가 입에 올리는데 계속 그따구 하게 되면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까발릴 필요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근데 박사님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까발리실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완전 근거까지 돼가면서 근거까지 실증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뭐 유공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뭐 박정희 때부터 시작이 된 그것도 있지만 이 김구에 대한 지위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구를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는 느낌을 받는데 특별히 국사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김구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그런 박정희의 실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저기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거기 이 김일성 띄우기와 이승만 까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깎아내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저기 김일성이 안 띄워지는 거예요. 보천보 전투를 가지고 막 띄워보려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어떤 강고한 반공의식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대신해서 김구를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구하고 이승만의 관계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김구가 올라가면 이승만이 내려가고 그렇지, 이승만이 그렇지. 올라가면 김구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승만이 올라갈 일은 없고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80년대예요. 80년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김구가 김일성을 대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갖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김구는 김일성의 하수인이에요. 내가 하는 말로 보게 되면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이에요.
반역자라고요. 그 사람이 저기 이 48년 남북협상 이후가 되게 되면은 북한에서 하는 말로 하게 되면은 반공민족주의자에서 연공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친공주의자로 바뀌었다고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서 김구를 그렇게 평가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가 48년 이후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50 총선에 반대를 해요. 보이콧을 해요. 그리고 이후 여러 많은 활동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50 총선을 무효화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방해하죠. 완전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순반란 또 53년 49년에 들어서게 되면 강포 소령이라고 하는 2명의 소령이 대대를 이끌고 올북해버리는 사건, 그다음에 북해 불합치 사건, 여러 많은 사건에 지금 배후로 김구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0 총선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기 위한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거부했어요. 선거였죠. 최초의 선거.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핵책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바꿔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를 두고 국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이게. 김구는 결코 국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국민입니다. 비국민은 국가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생명과 재산 자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9년 6월에 안두희에게 김구가 죽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국민도 아닌 사람인데 죽었어. 그 박사님 말씀은 국적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김구가?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부정했는데 끊임없이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주민등록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본인이 처음에 건국됐을 때 계속 그걸 거부했던 거네요. 그죠. 자신을 국민으로 등록하기를 거부했던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족했는데 뭐 주민등록이 내가 지금 종로라든가 서대문구에 의뢰해봤지만 김구의 주민등록 그런 것은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자가 지금 현재 죽었다고 해서 지금 뭐 안두희에 의해서는 이 사살되었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비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독립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독립은 결국 대한민국 건국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국 독립운동이라고 했을 때 뭐 항일 무장투쟁이라든지 뭐 외교 노선 투쟁 이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축구 게임 할 때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이었고 뭐 학교로 비유하자면 이제 중간고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45년 이후에 48년까지 진행됐던 한 3년의 시간이 전 후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의 학점을 매기든지 아니면 건국 유공자로서 독립 유공자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시각 속에는 김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뭐 독립운동을 하고 아까 말한 테러 행동이라든지 요인 암살을 중요하게 하고 또 상해 임정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마치 독립의 굉장한 절대적인 포션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오해가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야 기말고사 기말고사 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그걸 이제 나의 생각으로 풀어낸다면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운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항일운동, 건국운동. 그건 구분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기 항일운동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인가? 아니다는 거죠. 건국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3만 5천 달러 이상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갖는 그런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지표는 48년 대한민국 건국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일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항일운동이 대한민국 건국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김구 사례가 그래요. 이 사람은 결코 독립운동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헌창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항일운동 중에도 여러 종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실력양성운동, 인천 김성수라든가 혹은 자웅지호라든가 안창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뭐 이승만과 같은 애견호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8년 대한민국 건국과 연결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교육운동, 문화운동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근대인으로 바꿔냈고 바로 그런 근대인들이 바로 48년 50 총선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투표율이 뭐 7, 8%가 이 대한민국 건국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구 같은 사람은 어떻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잖아요. 이것이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도 생각에 독립은 그러니까 건국이 곧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건국과 독립이라고 봐요. 건국은 곧 독립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일운동, 우리는 독립운동을 항일운동도 독립운동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김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김구는 항일운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건국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헌창사업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독립운동가의 자격도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건국에 기여해야 되는데 기여한 게 없는데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은 것이 뭐 자기들이 뭐 저기 독립운동 해가지고 맞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빼자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이니 뭐 테러 활동이니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해방이라든가 저기 건국과 연결되지 않아요. 김구는 마찬가지 해방 이후 45년 들어와서도 계속 사람들을 킬하고 다니잖아요. 암살단을 세계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세계 내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저기 나라를 세우고 그 세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저는 김구가 해방 이후에도 그렇게 암살했다는 거는 사실 처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 들은 거는 어렴풋하게 있었지만 이렇게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일부예요. 이것도 일부예요. 평양에까지도 김일성을 죽이려고 김일성과 그 지도부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북파시키고 그러잖아요. 김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걸림돌이 있으면 일단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의 수단으로 이 암살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제거하고 이제 자기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념이 있거나 뭐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김구하게 되면은 뭐 반공주의자니 뭐 민족주의냐니 하는데 김구하면 제일 또 하는 게 나의 소원이잖아요. 아니 백범일치 플러스 이제 그 안에 그 가장 알맹이라고 하는 나의 소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김구의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우리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방송 많이 했는데 저기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 아니 일단 저는 이제 뭐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박사님 하신 방송을 봤지만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도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김구에 대한 신화가 워낙 광고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물론 그렇다. 제가 연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여기저기서 뭐 했는데 네. 야,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아, 거야. 왜냐면 이게 그 청중이 다 다르잖아요. 시청자가. 뭐 물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뭐 채널마다 다 겹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겹치잖아요. 사실 그 백범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일지 이는 이게 이강수가 쓴 거예요. 김구는 그 우리가 접하는 지금에 보는 것 같은 그런 한글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한글로 글을 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일지 원본을 보게 되면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고 띄엄띄엄 뭐 저기 동사나 부사 정도가 한글로 표기될 뿐이고 아마도 그 원본을 주면 사람들은 한 페이지도 잘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바로 던져버릴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본으로 삼아서 윤필을 하고 새롭게 창작을 해낸 게 바로 이강수가 쓴 이제 백범일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거기서 나오는 그 나의 소원이라 하는 것은 이강수가 쓴 논설을 3편을 재구성해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광수의 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나의 소원. 예, 나의 소원에 나오는 것은 48년 2월 3월경에 나온 돌베개라고 하는 이강수의 작품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3편의 논설이 있는데 그 논설의 내용이 이 편집돼서 나온 게 바로 나의 소원으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런 거는 그 돌베개 그거 보고 나의 소원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팩트인데 왜 나의 소원, 그러니까 백범일지는 왜 그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 책을 출판하면서 이 부분은 나의 소원 부분은 이제 춘원 이강수가 쓴 걸 포함시켰다. 이걸 왜 안 했을까요? 그거를? 거기 김구는 그걸 모른 척 한 거죠. 알면서도. 출판이 됐을 때요. 왜냐면은 거기 이 김구는 이제 그 47년 말 상황에 지금 이 책이 백범일지가 처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김구에 대한 인기 위상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뭐 이제 김구 선생 그런 말이 나와 붙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거짓말을. 그러니까 백범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 팩션이라 할까? 팩트와 픽션이 버무려진 거예요. 주물럭돼 있다고. 근데 김구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주물럭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전부 다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측근자들에 의하면 백범일지는 사실 그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소설 형식이요? 그 기록을 최근에 내가 또 발견했는데 그래요. 김구는 이 소설 그런 걸 읽는 게 되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수호지 그런 걸. 그러니까 막 그 치아포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할 때 보고 있느라 뭔가 수호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방불케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소설가 흉내를 내보려고 막 극적으로 막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잔인한 인간이 있었나 해가면서. 네. 참 네 이게. 좀 답답하고 뭐 그렇죠.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이 김구라는 사람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임시정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박사님, 김구한테 임시정부는 어떤 존재였나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쌍놈이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주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쌍놈의 신분을 이탈하고자 여러 많은 몸부림을 쳐요. 김구가. 다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해를 왔는데 경무국장을 하게 됐어. 임정에. 근데 그때 경무국장이면 어떤 직위죠? 그게? 지금의 뭐 저기 경찰총장 총장이라 할까?
뭐 그런 이제 위치예요. 그래도 주요 지위네요. 아유 엄청 주의 높은 검찰총장이면. 지위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무국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무총장을 하는 거죠. 내무장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국무령이 되는 거예요. 국무령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대통령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주 쌍놈이 그야말로 저기 그런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열등감에 시달려왔던 김구가 상해에 가서 경무총장으로 내무총장으로 국무령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벼락감투를 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임시정부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임정을 비난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야말로 살인을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밀정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김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놈 출신이었고 뭐 특별히 그때 당시 임정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요? 뭐 정치력을 동원한 건가요? 어떻게 그 임정에서 권력 헤게모니를 쥐게 된 건가요? 그것은 이제 임정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이제 있어요. 특히 서북파하고 기호파 간의 갈등. 또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 임정 고수파와 임정 창조파 혹은 개조파 계속 그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임정 고수파가 임정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소수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영, 조한국, 김국 이 세 명이에요. 이들이 임정을 장악하는 거죠. 이 세 명과 또 뭐 주위에 또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임정이 이제 유지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김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높은 위치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임정 간판이라도 지켜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흔히 세간에서 뭐 보수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손세일인가요? 손세일 교수가 그런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김구가 여러 가지 실정이 있지만 임정 간판을 지켜냈고 또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임정을 장악하는 거를 나름 방어한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된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정 간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손세일은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임정 내에. 왜 김구만 그렇게 임정 간판을 지켜내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세일 그 양반의 최근 그건 엉터리입니다. 터무니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뭐 신문기자 출신이고 뭐 전문적인 역사 연구가도 아닌데 그런 이상한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뭐 김구도 무슨 국부다 해가면서 그런 한심하게는 정말 그런 주장을 저기 그 월간조선에서 나온 거 저기 책 7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책 1권에 첫 주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승만과 김구는 국부다 뭐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임정을 지켰던 게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에게 그게 너무나 존재론적으로 사실상 분신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켜냈던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살인이나 암살 사주를 통해서 제거를 했다는 거네요. 전부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이 김구의 어떤 그런 일생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백범일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그 쌍놈에 대한 열등감을 계속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뭔가 개선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이 양반이 돼보고자 통청관을 쓴 그야말로 이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이 돼보고자 해서 동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김구한테 이제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김구도 진짜 그러는 줄 알고 동학에 들어가서 난장을 피우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45년부터 48년 동안 있었던 그 전국 아주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김구
박사님 여기 책에 나오지만 김구가 사주하거나 이제 죽였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특별히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여운형이라든지 송진우, 그리고 전 이제 이번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장덕수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장덕수 맞죠? 이름이 제가 기억이 네, 장덕수. 그러니까 내 책에서 가장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부분이 이제 윤봉길하고 설산 장덕수 파트예요. 저도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윤봉길에 대한 애정이 확 딱 이게 그래서 와닿게 느껴지고 또 장덕수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굉장히 짙은 안타까움이 그 박사님 쓰신 글에 이렇게 배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장덕수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왜 김구가 장덕수를 암살했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실제 다른 암살 미수 또는 암살 그 사주 건수랑 달리 이 장덕수 암살 때문에 김구가 미군정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장덕수라고 하는 인물은 황해도 재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구하고 고향이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려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진남포의 관청에 이 소사 같은 일, 심부름 같은 일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911년인가 그 보통 문관 시험, 조선인을 상대로 하는 관리를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해요. 이 사람이 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제1회 이제 거기 보통 문관 시험인데. 그렇게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짜 고학을 해가면서 와세다 대학 정치학 이 정경학부를 2등으로 졸업을 해요. 뭐 영어를 잘 읽고 연설을 되게 잘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글도 잘 쓰고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송진우, 인천 김성수 오게 되면 그 가장 막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혹시 그때 송진우랑 김성수도 와세다에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었죠. 가장 그러니까 김성수라든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덕수가 정말 귀엽고 아끼는 동생이죠. 그런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창간일을 해요. 여러 번 이제 경위가 있지만 그때 주필을 합니다. 그게 20년 4월에인가 이제 동아일보가 창간되는데 그 초대 주필로 되는데 그때가 26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사가 설립됐고 그게 민족지로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초대 주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제 뭐랄까 찬사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어떤 명사가 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 공산당 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돈 문제가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장덕수가 뭐 불의공산당 상해파가 조선 지역 지부에다가 준 돈 5만 원인가 중에서 그걸 횡령했다고 장덕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받게 되게 되면서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조선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천 김성수하고 송진우가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오리건 대학을 신문과를 거치고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 갔게 됐고, 그렇게 해서 24년에 들어가서 25년경에 석사학위 논문을 써요. 그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마르크스의 국가론 비판이에요. 아마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론 비판 혹은 마르크스의 국가론 비판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라고 봐요. 석사학위 논문. 그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25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25년. 썼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른 시기네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참 이제 소련 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크시즘이 이제 막 확산되고 막 활활 불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이승만의 공산당의 당부당도 이때쯤에 나왔었잖아요. 약간 전이죠. 당부당은 24년 3년이고 그건 상당히 저기 이제 칼럼 같은 정도고 이론적으로라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유치하죠. 아 그럼 이거는 장덕수의 완전히 학술 논문이죠. 논문은 석사 논문은 이제 공산주의를 비판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쓴 최초의 학술 논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국가론 이게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막 문제로 삼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앞서는 가장 최초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은 이 장덕수가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문제로 삼은 karl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이 계급 국가론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그 국가의 성격을 전부 규정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 논점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서구에서 저기 이 자본주의 국가론 논쟁이 발생을 해요. 프란차스라든가 그 인간들. 그때 논점이 되는 게 바로 저기 장덕수가 지적했던 논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덕수가 지적했던 게 뭔가요? 그 쟁점. 그러니까 이 경제 결정론적인 구조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마르크스 국가론의 기본적인 요점들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대단히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1925년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투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뭐 역사가 이렇게 진보해가지고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날 거다 하는데 그걸 장덕수는 자기 고유의 관점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비판의 토대는 뭐냐면은 바로 콜롬비아 대학의 그 사회학과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이 사조를 갖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장덕수 거기서 유학할 당시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크시즘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대항하는 이론 체계를 체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바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1, 2년 동안은 조금 방황을 했던 것 같고 국가론 자체를 발전시켜서 뭔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수들도 말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이 영국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런던 대학에 적을 두고 소위 말하는 이 영국에서의 그 노사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막스가 1840년경에 영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제시했는데 아니 거의 뭐 한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러시아에서 그냥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식증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걸친 노동당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그런 노사협력 체제가 어떻게 구축되는가 그 과정들을 각 산업별로 주력 산업들 한 6대 7대 산업 정도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서 노사가 서로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사실들을 이제 저기 밝혀서 34년경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게 산업평화에 대한 영국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 타이틀이에요. 당초 작성은 한 800페이지 정도 선으로 작성이 된 건데 800페이지요? 박사학위 논문 치고도 굉장히 길게 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에 영국에서의 각 산업별 분석이 들어가 있고 또 이론화 작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책으로 낼 때는 한 400페이지 선으로 책을 냈고 그게 36년에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나와요. 획기적인 연구인데 거기서의 기본적인 논점은 그래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계급 투쟁을 통한 노동 해방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통한 노동 해방 이 지금 20세기 우리가 저기 이 하나의 사상적인 조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면에 드러내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 협력적인 노사관계 계급 투쟁을 회피해내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에게 회계인들에게 근본적인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보호돼야 된다. 진짜 감동적이죠. 근데 저는 전율이 돋는데 그 얘기는 지금 2024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실 얘기죠. 바로 그래요. 네.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관통하는 원리를 설명을 한 거네요. 그 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사회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레저 페어처럼 그야말로 이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유방임으로 스타일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장덕수를 비롯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주장하는 논의는 국가의 전면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해서 그 국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계급 투쟁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럼 국가의 기능이 만약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마크시즘이 오히려 발흥을 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노사 협력 체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그런 자유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방임해도 안 되는 거죠. 또 국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 조정의 역할도 좀 정부가 당연하죠. 해야 된다는 그런 논지일 수 있겠네요.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원형이 바로 영국에서의 그런 영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 막스의 어떤 그런 이 이론들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영국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들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증 연구를 했던 그리고 거죠. 획기적이기도 하고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류에 내놓을 만한 연구를 했네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연구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그런 연구를 했던 거네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도 보면 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S 그거 보면 그게 꼭 단순히 한국적인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고 미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잖아요. 근데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장덕수도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그 콜롬비아 대학 박사 논문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썼던 거네요. 신자유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아마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뭐 박사학위 했다고 무조건 책을 출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정말 가치가 있는 학술들을 선택해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장덕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장기간 한 13년간을 처재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의회 정치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덕수는 바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식견, 지식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설계했고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고자 했죠. 그 장덕수가 한민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죠. 사실 한민당의 브레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장덕수와 이승만의 관계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비해서 장덕수는 지금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하지만 이제 장덕수는 국제 정치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승만이 모든 걸 그런 건 아니고 이 장덕수야말로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문헌을 통해서도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뭐 1인자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미 군정과 이승만과 김구 사이를 계속 중재해 가면서 한국의 독립을 앞당기고 또 마찬가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단정이에요. 단선 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런 단정이 뭐죠, 박사님? 단독 선거. 남한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만들어낸다. 그거 단정. 아니 이미 북한 지역과는 공산주의자하고는 대화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군정이라든가 미국무선과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걸 워낙 자기 주관이 세고 고집불통이잖아요. 고집불통이니까 그걸 이제 저기 이 중간에서 그걸 풀어내가면서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장독수죠.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렇죠.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47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2차 미소공의가 공의를 결렬시켜버리고 한국 문제로 유엔으로 이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장독수예요. 어떻게 장독수가 기여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미소공의의 지금이 신탁 반탁 운동의 일환으로서 김구라든가 이승만은 그 미소공의 참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련 측의 논리에 말려드는 거예요. 장독수는 그걸 간파했죠. 소련이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떤 거죠? 소련 측은 지금 현재 만약에 그들이 여기 김구라든가 이승만이 이 반탁을 하고 운동의 일환으로 미소공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들을 빼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좌파 정부가 쓴 거예요. 한반도 전체에 좌파 정부가 설 어떤 초석이 놓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애초에 그거를 예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기 민족주의 지정에서는 반탁을 하면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걸 명분으로 쟤네들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렇죠. 정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네요. 그것은 이미 여러 많은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 건데 그걸 여기 이 장독수는 간파를 했고 하지 중장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주의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지금 미소공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밖에서 안 들어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피력하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민족주의 진영에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그야말로 뭐 벌떼같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니까 소련 측에서는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해 버리겠죠. 장독수가 리더십을 가지고 거기 참여하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반탁이었던 사람들도 장독수 저 사람 따라서 우리도 들어갈까 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네요.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련 측이 자기들의 의도가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소공의 자체를 결렬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차피 못 가져갈 걸 알게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장독수는 바로 그러면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켜버리자. 그래서 유엔의 힘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자. 굉장히 고단수의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게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엔으로 이관시켜서 작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 측에서는 소련 측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그 남한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 그건 또 이승만이 했던 말이랑 또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승만이 아니라 그건 장독수가 했다는 것은 저기 한 말이고 제안이에요. 오드마이어를 만나서 그 제안을 했고 오드마이어가 미국에 들어가서 그 제안을 이제 이 대통령이라든가 유엔에다가 전달해서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박사님 생각에는 애초에 장독수가 그런 계산을 가지고 미소공의 참여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페이크 모션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 이 장독수는 이미 동아일보에 미소공의 이 참가의 당위성을 여러 많은 이제 그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혹은 대서양 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헌장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거기서 이제 끌어내는 결론을 가지고 저기 우리가 저기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성 같은 경우에서 뭐 경악을 하죠. 한국에 저런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던가.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장독수는 매일 밤마다 타이프를 쳐서 영문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성명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인천 김성수의 이름으로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하원, 상원 등등 여러 많은 요로에다가 한국의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협조의 방향을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장독수는 처음부터 유엔 관할하에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미소공의 거기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46년경에 1차 미소공의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2차 미소공의로 넘어서게 되면서 트루먼 자체가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47년도에 47년 4월 5월에 그 냉전 체제가 이제 구축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장독수는 야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까지는 소련과 미국이 상당히 이 유화적인 관계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이제 냉전 체제가 성립하게 되고 미소가 소련 사이가 벌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아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선택의 과정과 더불어서 또 계속 국무성과도 관리들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 중장과도 그걸 통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저기 결과적으로 한국 문제를 위안으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기 이 한국의 독립을 빠른 속도로 저기 진행시켜낼 수 있었죠. 저는 해방 이후에 그런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이야 뭐 공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캐릭터가 강한 인물이다 보니까 또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그 이승만의 공적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 장덕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이번에 이 테러리스트 김구 박사님 쓰신 책 보면서 처음 어떻게 보면 접하게 됐어요. 아 장덕수라는 사람 그냥 근현대사 배우면서 한번 지나가는 이름으로 뭐 한민당의 핵심 관계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들었지 이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 박사인 줄도 몰랐고 또 이런 중요한 논문을 쓴지도 몰랐고 또 해방 당시에 그런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의 정치인이었다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주셨네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와 있는데 그걸 냈으면 좋겠어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나요? 우리나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어떤 분들이 그 번역을 하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위대한 여기 학술적인 성과이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장독수를 그런 식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우리에 가면은 설산 장독수의 묘가 있어요. 묘를 가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뭐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물들이 전부 다 한마로 깨가지고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장독수에 대해서 그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누구냐? 바로 한독당 잔당들이죠. 그러니까 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은 장독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독당이 망했으니까 완전히 그런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좌파 계열 쪽에서도 장독수를 뭐 친일판이 어쩌니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저기 계속 비화를 하고 멸칭을 하고 그러는데 그 택도 없는 짓입니다. 혹시 박사님 그 장덕수가 어떤 식으로 한독당을 어떻게 보면 멸망시켰다 소위 말해서 김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이 김구와 한독당은 한민당을 흡수 합병하고 싶은 거예요. 해방 당시에. 해방 직후부터 계속 46년, 47년 두 번에 걸쳐서 1차 합동, 2차 합동. 그걸 전부 다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장덕수예요. 왜냐하면은 김구 한독당 입장에서는 그런 한민당 같은 강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익 정당을 끌어안아야만이 자기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지주와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민당에는 지지 기반도 있었고 지지 기반이 있고 특히 동아일보라고 하는 지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풀뿌리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합수 합병시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제동을 거는 게 이 장덕수예요. 그리고 특히 뭐 2차 미소공의 과정에서 그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참가를 결정하게 되니까 한독당 내에 있는 여러 많은 정당들이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다 튀어나가 버리고 거기에 참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독당 입장은 반탁인데 거기다 참여해가지고 미소공이 한민당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독당이 계속 약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맞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이제 이 한독당, 김구 한독당도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장덕수한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장덕수는 왜 한독당하고 합당 또는 그 강력한 연대를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덕수의 논리는 뭐였어요? 장덕수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독당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정 법통론, 봉대론 그걸 앞세워서 선거를 하지 말고 이미 정부가 있으니까 이걸로 정부를 대체해버리자. 어차피 임시정부가 그냥 정부니까 지금 일본이 없어졌으면 이게 그냥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복잡하게 뭐 선거하고 그런 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완전 전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 가지고서는 절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민당은 이승만과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계속 그렇게 그 50 총선에서도 크게 이기는 것도 바로 한민당의 서포트가 있었죠. 서포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지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임시정부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헌법에도 뭐 인정 법통론이 어떻고 해가면서 그런 걸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부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든 이너서클이라고요. 대표성이 없어. 투표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기들끼리 몇 명끼리 모아서 만들어 놓고 그걸 임시정부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임시정부도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상해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해도 고령도 있고, 있었고 한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부 가짜 정부예요. 대표성이 없다고. 더구나 뭐 저기 뭐 국민도 없고 뭐 저기 땅도 없고 뭐 저기 주권도 없고 또 저기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진짜라고 우기고 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헌법 전문회까지 넣어버렸고 지금 강복회라든가 이종찬이가 하는 이야기도 바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팔고 다니는 거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9년 건국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는 투표를 해야 되고 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헌법 전문에서 임정 법통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그건 반대한민국 논리예요. 그 반대한민국의 논리를 갖는 그 키워드를 지금 헌법 전문에 지금 박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김구 입장에서는 장덕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장덕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민당을 자기가 먹고 그 기반으로 뭐 대통령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한독당이 점점 당세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장덕수의 어떤 괴략이 있었다 이렇게 김구 입장에서 판단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구는 그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테러라는 방법으로 그냥 제거를 해버린 그렇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송진우도 그렇고 뭐 여운형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고 장덕수도 그렇고 전부 다 임정 법통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네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테러리즘의 뭐 논리 부분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구는 지금 현재 임정 간판, 임정 법통을 들고 다녀요. 법통론이라고 하는 간판을 들고 다니고 한 손에는 장칼을 들고 있는 거죠. 이걸 내세워서 이걸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친구는 키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걸 묘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정법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논리고 반대한민국의 논리고 반인륜, 반문명의 논리예요. 그런 걸 우리는 지금 헌법 전문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언제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2020년경이네.
2020년 거의 한 4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도 박사님 보니까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군에 들어가요. 특별지원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창군, 건국, 호국의 크게 영웅들이에요. 이제 그 지원병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경위를 갖게 되는가. 야, 그걸 보게 되면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 없지만,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되면서 이강수를 알게 됐죠. 춘원 이강수요. 그러니까 춘원 이강수가 왜 일제에 협력하는지 그 논리를 알게 됐어요. 단지 감동적이었고. 그게 뭐였어요? 야, 그것도 이제 설명하자면 또 이제 무거운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야, 이강수를 한번 내가 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쓴다면은 나는 이강수를 충분히 변호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강수는 정말 역사의 철저한 승리자다. 지금은 이제 이광수가 완전 친일로 굳어졌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역사를 배울 때도 다 그냥 친일파고 뭐. 다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페넨마이크에서 뭐 이제 이광수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정지 피우고 하다가 이제 이광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작품 연보에 백범일지가 나와요. 이거 봐라. 백범일지를 윤필을 했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방송이 이제 백범일지의 진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했고, 그래서 뭐 대박을 났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고 호응을 했었죠. 깜짝 놀랐고. 야, 그래서 이제 막 그 뒤에는 뭐 치아포도 해보자. 치아포 사건도 해보자. 그래가면서 이제 김립 사건 뭐 등등 계속 이제 암살 사건들을 조사하게 되니까 이 김구의 그 살인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백범일지의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치를 떨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한 20몇 편을 찍었고, 그걸 찍고 나서 한 1년 후인 2021년 말부터 집필 작업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작년 한 7, 8월에 초고를 완성을 했죠. 이런 경위를 가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 김구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이광수를 통해서 김구, 백범일지, 윤필 그 사건을 접하시고 전에는 김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인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겠죠. 독립운동가이고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으로 나는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나는 이제 경제 경영사니까 이제 뭐 전문적인 나의 연구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사님 원래 전문 분야가 경제 경영사.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그 여기 장덕수의 그 원래 그게 박사님 분야네요. 그러면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론 파트인데 경제 이론이고 경제사는 또 경제사는 좀 다른 건가요? 하지만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커버할 수 있는 이론이죠.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처음부터 거창한 뭐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완전히 설계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뭐 항일 테러, 밀정 테러, 뭐 정적 테러 이 구분도 뭐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9편 10편을 작업해 놓고 나서 이걸 뭔가 구분을 해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니까 우연히 이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도우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 테마가 그렇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등장을 했고, 또 이게 이 책은 상당히 위험한 테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각주 뭐 잘못된 거나 인용 잘못해버리면 뭐 거짓말을 했느니 아니니 짜집기 했다 조작했다 또 공격이 그렇죠. 엄청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 두 벌, 세 벌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참고 문헌 논문들을 일단 정리해 놓고 또 그 논문들과 책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색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돼요. 그걸 갖고 이제 뭐 계속 정리하면서 또 논문을 써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가장 힘든 것은 여운형 작업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걸린 것 같고. 아, 여운형 파트 챕터 쓰시는데요. 여운형은 워낙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이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막 우로 갔다 좌로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매우 혼란한 사람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거칠의 공산주의자야. 아주 뭐 저기 신사복 빼입고 말은 그야말로 뭐 노동해방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근데 사실 저희 이제 박사님 여운형 파트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조국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런 부분이 있어. 딱 그 이미지가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들한테 좀 와닿게 비유할까 하면 얼치기 좌파 그냥 조국 느낌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얼치기 좌파. 내가 좀 더 센 말을 해주고 싶지만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잠깐 그 여운형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서는 뭐 민족의 거성인이었다고 해가면서 막 그런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 사람은 아마 사이비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거칠의 공산주의자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실제로 행동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럴싸한 어떤 그런 외모 조국 같은 네, 그런 스타일로 그냥 공통점이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그렇죠. 자 박사님 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대한 신화 그 깨트리기 작업에 착수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신화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자체로 뭐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뭔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건설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텐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김구 신화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뭐 김구 신화를 깨트린다. 이제 뭐 한 방 때렸는데 저기 이제 앞으로도 몇 방을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준비하신 게 많이 있겠죠. 나로서는 이제 뭐 김구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든다. 신화가 깨트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사가 다시 써져야 될 것이고 한국 건국사가 또한 대한민국 건국사가 다시 써져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근현대사가 완전히 엎어져야 되겠죠. 뒤엎어져서 다시 사실의 기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실증에 기초한 연구로서 이게 다시 연구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걸 지금 하는 독립운동사 한국 근현대사 가지고 세계 시장에 가서 학술 시장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콧방귀 낍니다. 그럼 상대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국의 학술 역량은 그야말로 동네 축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뭐 다시 건축한다. 상당히 이거 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테러리스트 김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다. 우리 역사책이 그야말로 완전 거짓말 투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좌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고 특히 뭐 20대 애들은 그런 도구마가 없다 보니까 아주 앞으로 이 촉망되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파들한테는 제대로 된 무기를 지금 갖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 김구 연구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필요하면은 뭐 건국사에 대한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뭐 이론화 작업도 해보고 뭐 그러고 싶어요. 네. 하긴 김구를 연구하시다 보면 그 시기 자체가 뭐 해방과 건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택도 없는 1919년 뭐 여기 건국론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립시켜야 합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세계 모든 국가가 8월 15일이라고 저기 48년이라고 인정하는데 뜬금없이 엉뚱하게 무슨 19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아예 뭐 기울여 줄 필요가 없다. 근데 박사님 생각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뭔 것 같으세요? 뭐가? 19년 건국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때 건국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장의 내면에 보면 뭔가 그 저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래야 이제 강복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존립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선대들이 뭐 대한민국 건국장을 받았다는데 그 건국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19년 건국이라고 해야만이 거기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뭐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역사학자들을 또 밥 먹고 살아가니까 이게 오직했으면은 이게 역사업자라고 하겠어요. 학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막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그냥. 저항희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